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이 아니었다. 이 전쟁은 글로벌 금융질서, 특히 금과 달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러시아가 해외에 예치해두었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고 사실상 압류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제재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가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 달러 자산은 정치적 판단 하나로 언제든지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 구조를 보면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금을 자국 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달러 표시 자산과 미국 국채는 수익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해두었다. 미국이 압류한 것은 바로 이 해외 예치 자산이었다. 반면 자국 내에 보관된 금은 전혀 손대지 못했다.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 결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 최종 안전자산은 여전히 금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금을 단순한 투자자산이나 장식용 귀금속으로 보던 시각은 빠르게 사라졌다. 금은 이제 주권을 지키는 자산, 위기 시 국가의 최후 방어선으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국가들은 외환 보유 전략을 재검토하며 금 비중을 빠르게 늘렸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 과거 금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선물 시장을 활용해 금 가격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입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금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점부터 금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눌려있던 스프링이 서서히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금 가격은 단순한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재평가의 단계로 들어갔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나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 자체가 흔들리며 나타난 결과였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누가 진짜 돈을 통제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안전자산인가라는 질문을 전 세계에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시장은 점점 더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다. 금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출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대형 투자은행이 무너지고 신용이 붕괴되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자산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장면을 각국 중앙은행은 똑똑히 목격했다. 그 이전까지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 전략은 비교적 단순했다. 달러와 미국 국채가 핵심이었고 금은 상징적 자산에 가까웠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통화 발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순간 중앙은행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찍어낸 돈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이때부터 각국 중앙은행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금 매입을 늘리기 시작했다. 달러 자산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신흥국과 비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흐름은 더욱 뚜렷했다. 금은 부채가 없고 상대방의 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미국에게 불편한 현실이었다. 금 가격의 상승은 곧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부근에 접근할 때마다 선물 시장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증거금 인상, 레버리지 축소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금 가격은 일정 구간에서 번번이 눌려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금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었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보유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가격은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었다. 마치 압축된 용수철처럼 에너지가 쌓이고 있었던 셈이다. 이 구조는 외부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유지될 수 있었지만 한번 균형이 깨지면 강한 반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균형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2008년 이후 10년 넘게 누적되어 온 중앙은행들의 금 축적, 달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위적 가격 통제가 한순간에 드러나며 금 시장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 금은 더 이상 과거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게 되었다. 오랫동안 금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움직여왔다.
특히 미국은 금 가격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선물 시장을 통해 개입하며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 그 핵심 수단은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였다. 가격이 오를수록 거래 비용을 높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수년간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 통제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선물 시장의 본질이다.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만기 시 현물 인도가 원칙이다. 과거에는 투자자의 99% 이상이 만기 전에 포지션을 연장하거나 청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을 인도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사실상 종이금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였다. 금을 단순한 가격 변동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는 투자자와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만기 시 현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시장의 성격 자체를 뒤흔들었다. 이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면 그 낮은 가격에 실제 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은 이 변화를 가속화했다. 이들 국가는 단기간의 가격 변동보다 실물 확보를 더 중요하게 본다.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인식한다. 과거처럼 가격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실물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 시장의 주도권은 서서히 이동했다. 과거에는 뉴욕의 선물 시장이 가격을 결정했고 현물 시장은 이를 따라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을 압박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백오데이션 혹은 공급 불안을 반영한 가격 왜곡이 잦아지면서 금은 런던과 중국 등 실물 보유국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다. 금 시장이 비정상적인 통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금 가격은 마치 압축된 용수철처럼 힘을 비축해왔고 통제의 균열이 생기자 그 반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금 가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정책과 규제로 통제되던 시대가 저물고 실물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환점에서 시장은 이미 중요한 방향을 선택했고 그 흐름을 되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통화 실험이 벌어진 시기였다. 경제활동이 멈추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공황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냈다. 미국만 보더라도 단 몇 달 사이에 수조 달러가 시장에 풀렸고 글로벌 통화 공급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자산은 금과 은이었다. 통화 가치가 희석되면 대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다. 팬데믹 초기 금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힘을 잃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났는데도 금이 오르지 않는 이 현상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주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선물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증거금 인상이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선물 계약에 필요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여러 차례 인상되었고 그 결과 거래 비용은 연초 대비 150%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레버리지는 대폭 축소되었다. 이전까지 100배 이상 허용되던 레버리지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대형 자금은 금 시장에서 살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금 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말려버렸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신규 자금 유입은 막혔다. 반면 이탈한 자금은 갈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떠오른 대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규제가 없고 통화 팽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던 비트코인은 빠르게 자금을 흡수하며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금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완전히 갈라졌다. 이전까지는 대체 자산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어느 정도 동일성을 보였지만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두 자산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은 규제 속에서 눌려 있었고 비트코인은 자유롭게 상승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규제가 자산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금 가격 하락은 본질적인 약세가 아니었다.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었고 실물 금에 대한 수요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다. 팬데믹은 금의 역할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시장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왜곡은 결국 더 큰 반작용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산은 금이 아니라 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 가격의 급등을 보고 과열 아니냐라고 묻지만 이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의 상승은 정상화 과정에 가깝다. 은은 금과 동일한 이유로 오랫동안 가격이 억눌려 있었고 여기에 더해 은만의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왜곡이 훨씬 심했다. 먼저 공통점부터 보자. 미국은 금 가격을 통제할 때 은 가격도 함께 눌러왔다. 금과 은 선물 시장 모두에서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은 가격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장기간 하락과 정체를 겪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도 은은 금과 함께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상승 흐름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은에는 금과 다른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은은 비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핵심 자원이라는 점이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서버, 5G 통신 장비 등 고급 산업 분야에서 은은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소재다. 즉,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문제는 공급이다. 은 공급의 약 70% 이상은 은광이 아니라 구리, 아연, 금 같은 다른 광산의 부산물로 생산된다. 이는 가격이 올라도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은은 금과 달리 단가가 낮아 재활용 효율도 매우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은 시장은 지난 5년 이상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구조적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왜곡 요인이 있었다.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장기간 은을 매집해왔다는 의혹이다. 초단타 주문을 활용한 시세교란, 이른바 스푸핑은 실제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고 벌금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은 가격은 채굴 원가에 가까운 수준까지 눌린 채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선물 시장에서 현물 인도 요구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종이 거래만으로 가격을 조작하기 어려워졌다. 가격을 내리면 실제 은을 내줘야 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브릭스 국가들의 금속 자원 확보 경쟁,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조가 겹치면서 은에 대한 실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 은 가격은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투기적 광풍이 아니라 장기간 억눌려 있던 가격이 한꺼번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금과 은의 급등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화폐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역사적으로 돈의 가치는 종이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왔다. 금본위제, 은본위제 시절 사람들은 금과 은이라는 실물을 믿었고 그 신뢰 위에서 화폐는 기능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지 않는 순수한 신용화폐가 되었고 그 가치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에 전적으로 위존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 반세기 동안 이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 온스당 35달러면 살 수 있었던 금은 이제 수천 달러를 줘야 살 수 있다. 이는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붕괴되어 왔다는 증거다. 최근 10여 년간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을 거치며 달러 발행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돈을 찍어 위기를 넘기는 방식은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돈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금과 은이다. 금은 여전히 최종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고 은은 산업과 실물 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은은 에너지 전환, 전기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과 직결되어 있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화폐 시스템은 더욱 다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라는 단일 기축통화 체제는 점점 약화되고 각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역 블록 통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 실험을 이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통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여러 통화가 경쟁하고 공존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신뢰의 기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화폐이든 결국 사람들은 가치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저장 수단을 찾게 된다.
그 역할을 금과 은이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과 은의 움직임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이는 화폐 체제가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신호다. 신뢰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다시 실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